힙하고 핫한 힙합 래퍼. 아,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겁니까? 네. 또, 예, 아무튼. 점점 맞아가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됐는데 우리 맞아야 됩니다. 이거 좀 네. 저희 뭔가 완전체가 되게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누구 잘못이었죠? 두 분이서. 이거는 코로나 잘못. 아, 네. 네. 코로나 잘못이었죠. 예. 네. 정말 열심히 또 이게 좀 한번.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확 추워졌어요. 네. 뭔가 의상 분위기도 뭔가 하와이안 룩에서 뭔가 따뜻한 재질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너무 드라마틱하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네. 저는 아주 편합니다. 아, 그쵸. 추워진 것 같아요. 왜냐면 본부장님께서는 더워도 사계절. 이 자켓을 만약에 이제 막 곁담이 나도 안 벗으시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간 딱 아, 좋으시죠? 네. 아, 지금이 딱 좋으실 때. 아, 저는 항상 양복 입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좀 두꺼운 걸 입고 왔어요. 아, 그래도 이제는 좀 괜찮겠다. 이제 배가 많이 들어가서 네, 이제는 좀 요새 괜찮아요. 열심히 걸으시잖아요. 네. 만보씩 맨날 네, 걸으시고. 만보씩. 네. 뭔가 요즘에 약간 딱 감기 걸리기 좋은 시즌인 것 같은데 그쵸, 그쵸. 두 분이 약간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건강관리 약간 감기를 조심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하나씩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면역력 아니에요? 네. 면역력. 얘기해 보세요, 먼저. 면역력이 제일 중요하죠. 코로나도 그렇고 네. 왔다가도 지나갈 수 있는 거 면역력 강하면 그러면 면역력이 제일 좋으려면 이제 잠. 맞아. 네, 잠을 충분히 자고 면역력 높여야 된다. 전 지금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애기 때문에. 면역력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어요. 네. 큰일 났네요.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었구나. 네. 상무님은요? 저요? 네. 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좀 튼튼하게 태어났는데 네. 좀 많이 몸을 혹사를 시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원래 뭐죠? 보험? 아, 예. 보험 가입할 때 신체 검사, 그쵸, 체력 그쵸. 검사 우량체 뭐 하는 거 있어요. 네. 그때 프루덴셜에서 제가 25살에 가입할 때는 대한민국 남성 표본치의 탑 0.1%? 우량체. 대박. 네. 그랬는데 한 10년 전에 다시 했더니 탑 45%. 어머. 그냥 그럼 지금 이제 하실 때 지금은 또 아무튼 그래서 제가 관리를 잘 못해요. 예, 근데 환절기마다 뭐 항상 뭐 감기 걸리고 저 기관지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걸리는데 이유가 간단합니다. 맨날 마스크 하고 다닙니다. 어딜 가든. 아직도. 심지어 차에서 저 혼자 운전을 하던 뭐 아니면 제 사무실에서 혼자 있던 마스크 항상 쓰고 손 항상 하고. 네, 그러니까 안 걸리더라고요. 차에서도 혼자.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외부 공기랑 이거 순환하셔가지고 그냥 버릇이 밖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니 그냥 이 버릇이에요. 그냥 그냥 항상 하는 게 근데 버릇이에요. 좋습니다. 사실 마스크를 쓰는 게 이 위생이나 질병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두 가지예요. 주무실 때도 혹시 그건 아니고요. 농담이었습니다. 네. 진짜 손 하는 거랑 그쵸. 마스크 이 두 개만 해도 정말로 감기 같은 거는 진짜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나름대로는 잘 하고 다녔는데 한 번씩 걸리는 거 보니까 좀 타고난 면역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 아예 그 좀비 영화 보면은 그 면역자들 있잖아요. 물려도 안 걸리는 사람들. 그런 면역자이실 수도 있어요. 진짜 부러운 케이스죠. 저희 가족이 다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어머. 생존자들. 이 말 하고 나면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괜히 네, 빨리 손가락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알았어요. 걸리면 안 돼요.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진짜 걸리면 안 돼요. 손가락이 이거 뭡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얘기한 거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 그리고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버리면 취소돼요. 원래 이제 거짓말할 때 이렇게 하고 거짓말하면 아니에요. 이런 걸로 세대 공감 안 돼야 되는데 네, 임제트는 죄송합니다. 공감이 막 돼서 큰일입니다. 빨리 네. 진행해 주십시오, 이사님. 네, 지난주에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 속스 L입니다. 네, 신났네요. 또 반도체의 3배짜리 레버리지. 1위를 오랜만에 또 왔고요. 네. 2위는 AMC 엔터테인먼트. 네, 미국 영화관 체인인데 대표적인 밈 주식이죠. 네, 그렇죠. 3위 또 TQQQ입니다. 나스닥이 아무래도 많이 빠진 만큼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사신 것 같고요. 네 번째 루시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적자이긴 한데 그래도 기술력 부분에서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셔서 많이들 사신 것 같고요. 전기차 부분. 네. 5위는 블루버드 바이오. 네, 미국의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인데요. 한 해 투여를 하는데 37억 원이 필요한 신고가의 그런 약품을 이번에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네. 사람들이 많이 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6위는 BULZ.
그 빵 종목들 3배짜리 레버리지고요. 네. 7위 TMF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ETF가 7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8위는 LQD이고요. 투자 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거고요. 네, 9위는 TLT ETF입니다. 거래량 1위의 채권 ETF고요. 하락장에 해직용으로 아무래도 많이 사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위는 엔도 인터내셔널. 그 오피오이드 소송 여파로 상장 폐지를 경고를 받았었는데 네. 이제 상장 폐지가 안 되려면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에 몇 달러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자본을 넣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약 12월 말까지 주가가 이제 몇 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런 소문이 돌아서 아무래도 상장성보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많이들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충 들고 보니까 참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참 공격적이시긴 하네요. 네. 그렇죠. 좀 많이 너무 공격적입니다. 익숙해지셨죠? 솔직히. 아니요, 안 익숙해요. 제발 바뀌어야 됩니다. 제발 이건 제가 투자 문화를 바꾸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것만 보고 있으면 참 정말 투기하신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 방송하실 때 TMF랑 LQD가 그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중립금리가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건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리 계속 올랐잖아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잭슨홀에서 지금 중립금리 그리고 이제 최종금리까지가 불확실성이 확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이분들께서 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한마디로 요거 쭉 리스트 보고 있으니까 조금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관련된 질문이에요. 네. 아무래도 그 AMC, 루시드, 블루버드 바이오, 엔도 다 적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적자 기업인데도 이렇게 불같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떡합니까? 1위부터 10위 중에서 4개나 네. 40%가 지금 다 적자 기업에 투자를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조금 화가 납니다. 네. 물론 이벤트성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 뭐 괜찮습니다. 네, 굉장히 단타 위주로 하셔야 되고 특히 회사가 적자인데 밈 주식이라고 해서 투자를 하고 또 바이오 주식이라고 해서 이벤트성으로 투자를 하시고 뭐 전기차 루시드 뭐 좋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근처도 안 갈 거고요. 루시드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지 못하면 그거는 오래 못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블루버드 바이오, 엔도 다 지금 뭐 상장 폐지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다가 지금 투자를 뭐 일정 부분 주가를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이거 도대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그냥 아주 단타로 그냥 투기성으로 그냥 복권 사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발 이렇게 투자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운용을 하잖아요, 랩을. 근데 운용을 할 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모델을 돌려서 전망치가 안 나오고 적정 가치가 안 나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못 한다. 즉 적자 회사는 절대로 저희가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적자 나는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3년이 지나면서도 S&P 500의 수익률을 훨씬 초과 달성하는 그런 운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은 잘못 한번 걸리면 그냥 휴지 조각 될 수도 있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게 특히 아까 마지막 종목이었던 엔도 같은 경우에 네. 정말 상장 폐지되면 어떡할 겁니까? 일시적으로 살짝 올렸다 했을 때 뭐 걔네들이 노력을 했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투자는 투기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투자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거의 한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꼭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약간 옛날에 안 들켰던 거짓말이 들킨 것처럼 뜨끔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이런 밈 주식 투자하셨어요? 저도 솔직히 밈 주식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빨리 한때 저랑 같이 방송하시는 분부터 벌써 빨리. 지금은 아니고요. 네. 아주 소량의 전 직장 다닐 때 네. 이제 밈 리스트가 팍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는 걸까 해가지고 그거는 아주 이제 소량을. 한 번에 대박 내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처음에 아주 잃어도 되는 소량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막 70% 막 이렇게 쭉쭉 가니까
상승으로? 네, 상승이 되니까 그때 이제 한참 붐이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베팅 금액을 늘리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 뭐 너무 조금 투자했나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또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때 한 번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안 할 거예요. 네,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런 식의 투자는 안 됩니다. 네, 지금 가정이 다 있으신 분들은 이런 주식을 제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3배짜리 레버리지에 투자를 정말 많이들 하셨거든요. 네. 속스, L, 반도체, TQQQ, 나스닥, 벌츠, 기술주까지 이렇게 많이들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 좋게 그동안 뷰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배짜리 레버리지는 좀 제발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싫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투자 비중의 가장 공격적인 상품에서 뭐 최대한 들어가야 20%. 그러니까 100 중에서 80은 그냥 기본적인 한 배이고 정말 맥시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20% 정도만 저희가 할 수 있고 그게 공격형 상품인 홈런 랩이에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3배짜리 레버리지를 뭐 거의 다른 상품들은 안 씁니다. 홈런 랩 말고 뭐 그 자산 배분 랩이라든지 안타 랩에서는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타 위주로 수익률을 빨리 올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쓰시고 트레이딩 개념으로 쓰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SOXX가 이제 그 한 배짜리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그 시각은 좀 어쨌든 지연은 될 수는 있으나 가격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금요일날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거의 5% 빠졌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갈 것 같아 보이진 않고 W를 만들고 다시 반등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돌리는 타이밍이 다른 업종보다는 좀 늦게 된다 하더라도 내년 1, 4분기쯤이면 돌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3배짜리 레버리지를 버틸 수가 있냐 이거죠. 만약에 가격이 안 올라가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안 올라간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예, 그걸 3배짜리나 들고 있으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나스닥 3배짜리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 돌렸을 때 나스닥의 매력도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렇지만 또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바로 반등을 할지 가장 하락폭이 컸던 금요일 날도 제일 컸었잖아요. 3대 지수 중에서 변동성이 제일 심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BULZ는 그나마 저는 FNGS나 FNGU, 빵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 비중이 20%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BULZ는 중국 비중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대형 기술주가. 네. 저는 오히려 BULZ를 FNGU, 빵구보다 더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대형 기술주는 그만큼 더 변동성이 심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미국 대형 기술주들을 들고 가는 3배짜리 레버리지가 그나마 나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것도 3배짜리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투자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건. 그리고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박선일 주사님 ETF 많이 보시는데 이런 투자를 많이 하시나요? 주위 고객분들? 제 주변에 이제 뭐 이렇게 이걸 한다 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는데 그리고 제가 뭐 주변을 보지 않아도 사실 이제 매주 이거를 보면은 사실 TQQQ는 꼭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방향성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건데 그게 맞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BULZ가 이제 ADR을 포함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ADR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존에 있는 이슈가 뭐냐면 상장 폐지 이슈잖아요. 중국하고 미국 관계에서 지금 상장 폐지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그런 뉴스가 있어요. 이제 중국하고 미국 만나서 요거에 대해서 그 미국이 특정 원하는 정보를 줄 것이냐 아니냐 해서 협의를 시작했다라는 얘기들이 있긴 한데 네. 그게 이제 그 굉장히 민감한 정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플랫폼 기업들 그런 경우에는 주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에 또 내화부동해가지고 뭐 ADR들을 갑자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렇게 좀 하시는 거는 쉽지가 않고 그런 거는 좀 빠져 있는 게 오히려는 날 수도 있습니다. 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채권 투자에 많이들 관심이 쏠려 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TMF, LQD 그리고 TLF까지 이렇게 많이들 들어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수익률이 빠질 수가 있어서 이게 또 오랜 건지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 개념을 좀 장기와 단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어차피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 가치는 만기 때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은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평가 이익이 나고 평가 손은 ETF는 나요, 계속. 왜냐하면 이거는 평가 이익과 평가 손을 가지고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이런 ETF들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TMF 같은 경우에는 3배 레벨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 ETF들이 수익이 나려면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그죠? 장기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장기 금리가 그나마 떨어질 수 있을 확률이 높냐?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아직까지도 4.6%이고요. 근데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3.1%니까 저는 위로 한 3.5%까지 열려 있다라고 10년 국채 금리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먼저 오르고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조심스럽습니다. 지난주에 박상준 기자님이 우리 얘기했었을 때 그때 금리가 막 2.6%, 2.7% 이랬잖아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위로 열려 있는 부분이 3.25에서 3.5%. 그래서 제가 채권을 산다면 10년 국채금리,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3.25%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어느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장기, 단기를 다 봤었을 때는 금리가 여전히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떨어질 타이밍은 안 나온다.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보다도 장기적인 수익을 나는 3%만 받으면 돼.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투자해도 돼요. 근데 3%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없겠죠. 예, 거의 없다고 보십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 채권을 투자를 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특히 지금 9월 21일 날 금리를 0.5% 올릴지 0.75% 올릴지 0.75%로 올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지금 BCA라는 리서치에서 또 미 연준이 지금 닷플랫 그러니까 점도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도표를 보시면은 어쨌든 4% 미치지만 3.75% 정도까지 아니면 3.5%까지는 올린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단기 금리도 여기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 투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장기 채권도 투자하는 게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아주 장기로는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여기 차트에도 보시면 3%대면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3% 위 시대가 이어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제가 보여드렸지만 장기적으로 3에서 3.5% 시대가 굉장히 길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 금리가 거기에 도달했었을 때 아니면 좀 더 올라왔었을 때 투자하는 게 맞지. 근데 그나마 지금 3.1% 갔으니 3.0에서 3.5% 사이에는 왔어요. 네. 그러면 그 정도 수익만 만족하신다면 투자하시는 게 맞고 길게 아니면은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상무님 말씀을 듣고 좀 궁금한 게 이런 전략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있기 전에 금리 75bp까지 인상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또 장이 어느 정도 또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좀 환영을 했던 거잖아요. 네. 잭슨홀 미팅 이후에 갑자기 또 급냉이 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기를 맞춘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3.25% 정도에 다 도달했을 때 이게 언제 꺾일지 모르지만 꺾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뭐 TMF 같은 3배짜리가 아니라 1배짜리로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채권 비중을 가져가겠다 이제부터. 그렇죠. 그러면 그걸 정하고 1배짜리로 그때부터 좀 분할 매수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돈 많으신 분들은 3% 수익률 가지고도 충족한다, 만족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뭐 우리나라 돈 많으신 분도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채권 투자를 3%대 이상에서 3.25%대 이상에서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100억 있으신 분은
그걸 사시면 3.25%를 사시면 1년에 3.25 그죠? 세금 낸다 하더라도 1년에 3억은 안 되지만 한 2억 5천 이상은 받잖아요. 그럼 충분히 1년 쓸 수 있죠. 예, 물론 100억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어쨌든 채권 투자는 네, 안정적인 투자가 사실 맞기는 맞죠. 근데 지금 금리가 0.5%였을 때는 안정적인 투자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처럼 3% 위로 올라섰을 때는 그나마 안정성이 많이 생기니까 해볼 만하다라는 건 맞죠. 네,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네요. 네. 네. 그럼 구독자 여러분의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영진 킴님께서 댓글을 커뮤니티에 직접 달아주신 건데요. 네. 본부장님, 이번 하락이 전저점을 뚫고 내려갈지 아니면 전저점보다 높은 데에서 반등을 할지 아니면은 더 하락하지 않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있어요. 네. 그리고 페드의 로레타 메스터가 금리를 내년에 내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걸 봤는데요. 네.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더군요. 4%까지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시나리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금요일 날 갑자기 시장이 확 빠지니까 다들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차트가 있는데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요. 고점 대비해서 바닥까지 34.8%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20%를 우리가 보통 20% 드로우다운,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빠진 폭을 드로우다운이라고 하는데 20% 이상 빠지는 시장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세장, 대세 하락장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20% 이상 빠져서 34.8%까지 빠졌었으니까 이건 약세장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근데 빠르게 한 달 반, 두 달 만에 올려서 빠진 폭의 20% 위로 올라섰었어요. 그게 13,000 근처까지 올라갔었을 때.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빠졌잖아요. 금요일까지 처음 치면. 그럼 20%보다 더 빠진 폭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은 이건 그냥 약세장이다. 라고들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약세장으로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어쨌든 이번에 미 연준, 그죠? 파웰 의장이 계속 금리 올릴 거야. 우리는 그게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8%가 넘어요. 그럼 4배나 된다. 2% 목표치에 대해서 미 연준에. 그 다음에 또, 주택 시장이 요즘에 많이 안 좋네? 이런 얘기. 안 팔리네? 얘기. 그 다음에 요즘에 자동차도 중고차 시장이 좀 이상하다? 아니면 그 신용카드 쪽에 약간 연체가 좀 생기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ISM 지표들 나오고 있는데 다 너무 안 좋다. 여기에 이제 장래금리차는 10년 마이너스 2년은 완전히 역전이지 않냐. 계속 역전으로 되고 있다. 역전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기미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유럽 지금 큰일 났네. 유럽 망했네. 유럽 지금 이 원자재 가격 플러스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무조건 경기 침체다. 자, 이런 7가지 요소를 집어넣으면서 이 시장은 끝난 게 아니냐. 약세장이 아니냐.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만약에 이 걱정이 맞다면 사실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야죠. 예, 만약 이게 맞다면.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네. 이미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반영한 시장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까지 올리면 이미 중립금리의 플러스 1%예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이미 꺾여 내려오는 것이 더 가속화되면서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3.5%까지 올리고 나면 추가로 더 올리기에는 또 너무 부담스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은 지금 립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3.5%까지는 올릴 거야 라는 걸 이미 얘기해 놓은 상황이고요. 중립금리보다 더 높게 올려야 된다라는 건 이미 얘기해 놓은 상황이고 그렇게 올렸을 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올려서 4%를 만들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만 이제 앞으로 요 수준을 유지시킬 거냐 저는 유지시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지만 시킨다면 시장은 제법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3.5% 수준까지는 감당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5% 정도 수준의 금리가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는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3.5가 아니라 3.75, 4% 이상으로 올리면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경기 침체가 안 오는 이유가 금리를 3.5%보다 더 많이 올리거나 빨리 올리거나 해서 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수준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냥 3.5% 수준 정도의 오랜 기간 유지가 된다. 그러면 경기 침체도 오랜 기간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5%의 금리를 버텨낼 수 있는 산업들이 있고 못 버텨내는 산업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골라내야 된다. 또는 버텨낼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 못 버티는 기업들이 있다. 그걸 잘 골라내셔야 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왜 팡 같은 대형 기술주를 좋아하느냐. 그 회사들은 금리가 2%든 3%든 4%든 5%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채 비율과 순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워낙 좋아서 전혀 큰 위기에 봉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가격 전가가 가능하고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괜찮은 종목을 골라낸다면 금리 수준을 잘 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만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 논리가 틀리고 앞으로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4%대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큰 위기가 빨리 올 수 있으니 굉장히 조심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보면서 판단을 하자.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3.5% 수준이면 고점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2명의 구독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김윤상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네. 천연가스에 대한 겁니다. 네. 천연가스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네. 천연가스 숏 종목에 베팅하는 거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네. 그리고 또 질문 같이 이어서 해드릴까요? 예, 해주세요. 네. 그리고 하리보 곰젤리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네. 여기도 관련된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천연가스 회사 주식들은 약하지만 그래도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천연가스 선물이 훅 빠지게 되면은 주식도 같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고점에서 한번 팔고 이 선물이 충분히 떨어질 때 다시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천연가스에 직접 투자하는 거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 각각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님? 그게 타이밍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딱 맞으면 좋은데 한 번 있었어요. 그럼 아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과거에 이제 뭐 천연가스 이야기할 때 그때가 제 기억에 8불, 7불 때 8불 때였었다가 네. 쭉 오르다가 한번 6불 때까지 확 꺾인 그렇죠. 적이 있었는데 그때 9불 뭐 갔다가 6불 떨어졌다가 네. 다시 지금 다시 9불대로 9불 넘어갔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때 관련 주식들이 같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 트레이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전문 트레이더 아니시잖아요. 전문 트레이더는 이 방송 안 보고 있습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전문 트레이더들은 그냥 차트만 보고 샀다 팔았다 합니다. 뭐 장기적인 전망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차트로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질문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선물이라든지 원자재 관련돼서 원자재 가격에 베팅하시는 투자 이거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냥 패가 망신하는데 지름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연가스던 모든 원자재는 레버리지가 거의 뭐 몇백 프로 걸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몇천 프로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적정한 가격 대비해서 뭐 3배, 5배까지 오를 수도 있고 그냥 그때 선물 마이너스 간 거 보셨잖아요. 말이 돼요, 그게? 유가 마이너스 선물 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쵸. 그렇지만 마이너스까지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레버리지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가치를 아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적절한 가치를 안다 하더라도 그거에 10배 갈 수도 있고 그거에 뭐 거의 90%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걸 갖다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꾸 어떻게 해서 이제 맞추시려고 하는데
그거 하면은 안 돼요. 그거 하시지 마시라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 즉 그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선물을 쓰고 뭔가 헤징을 하고 별짓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기업들은 결국은 이익을 벌어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면 그 변동성을 많이 죽이실 수가 있어요. 그런 종목이 우리가 지난번에 짚어봤던. 네. 그래서 그런 종목을 투자를 하셨을 때 지금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괴리가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미국계 기업은 이쪽이겠죠? 이게 올라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겠습니까? 올라갈 확률이 더 높겠죠. 이게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수렴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종목을 사셔 두고 계시면 되는 거죠.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고민하지 않으시는 게 맞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종목이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지만 이 고점을 뚫고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면 비용이 천연가스 가격 1불에도 수익이 나는 회사라면 그거 당연히 들고 계셔야 되는 거겠죠.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9불인데 그게 6불로 떨어지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원자재 직접 투자는 안 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거는 트레이더만 하시라. 그 다음에 원자재 말고 다른 거를 투자를 할 때 원자재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연관되어 있는 기업 투자를 하시라. 근데 그 기업 투자가 경쟁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이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을 투자를 해 놓으시면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을 펴시라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짚어본 이 종목들이 직접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겁이 나서 망설이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현실적으로 좀 따끔하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부분 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마 도표를 2개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유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상대적인 매력도를 점검해 놓은 도표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이라서 뭐 사라 팔라는 얘기는 못 하고요. 결국 에너지 업종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십니다. 네.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25%에서 30% 가까이는 꼭 투자를 하시라고 저희는 얘기해드리고 있고 이 안에서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신재생 에너지, 나머지 3분의 1 정도만 고유 에너지. 근데 그 고유 에너지 중에서도 천연가스, 또 천연가스 중에서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은 뭐니 해도 알파 전략, 종목 선별이 중요하니까 꼭 그것을 참조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많이 질문 이렇게 해주시면 직접 이렇게 소통하면서 시원한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